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목요일의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오늘도 6분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최악의 산사태로 매몰된 사람들, 정말 필사의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미국 동부는 체감 온도가 영하 69도라니까 상상이 되질 않는데 정말 살인적인 추위와 폭설로, 그리고 호주는 또 영상 50도 가까운 폭염에 뜨거워 못 살겠다고 하고 있고, 정말 지구촌이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 다들 무탈하셨는지요?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도 실시간 생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부터 함께 보시죠. 대화 공조가 확실하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 이게 이제 남북을 거쳐서 북미 대화까지 갈까가 관심입니다. 여러분께 전망을 부탁드리면서 상황은 이렇습니다. 남북 대화, 한미 공조, 위안부 합의는 무시 전략, 한미 맑음, 한일 관계 흐림. 김정은 역대급 규모 대표단 평창 올림픽 파견하지만 비핵화는 얼토당토없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 북핵 해결 투트랙 대화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남북대화 성사가 되면 남북대화 성사된 것이 트럼프 공이 매우 크다. 이러자 트럼프가 북한과 전쟁을 예상하지 않는다. 북미 회담도 개방적이다라고 화답했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10억엔은 우리 예산으로 충당하겠다. 그리고 위안부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 문 대통령 후속 조치 현실적으로 최선을 찾은 것이다. 위안부 합의 문제입니다. 그러자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산케이가 아베는 평창 안 간다 이런 보도를 했고,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은 아베의 평창 올림픽 참석 여부는 공식적으로 미확정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 임기 중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입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How much credit do you give President Trump for yesterday's agreement? 남북 대화 성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국제적인 어떤 대북 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I just spoke to President Moon. He's very thankful for what we've done. They're having talks with North Korea. We'll see how that happens. What we've done, it was so reported today that we were the ones without our attitude that would have never happened. Who knows where it leads? Hopefully it'll lead to success for the world, not just for our country, but for the world. And we'll be seeing over the next number of weeks and months what happens. 네, 차례로 대화 공조 발맞추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과연 북한의 태도가 어떻게 될지, 남북을 거쳐 북미 대화로 갈 수 있을지, 김현성 부원장부터 답변 주십시오. 예, 우리가 늘 남북 관계를 얘기할 때 어떤 통미봉남이다, 그다음에 어떨 때는 통남복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랜만에 통남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번 남북관계 진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상당히 컸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남북 고위급 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훈련, 한련을 연기하겠다라는 것을 문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명시를 했거든요. 결국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번 회담의 결과로 이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섣부르게 북미 간의 대화가 막 진전될 것이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더라도 저는 이제 평창 올림픽 이후에 북미 간의 대화를 무르익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전기현 의원도 어떻게 희망적으로 보세요? 저는 조금 불안합니다. 일단
평창으로서 당장 평화가 오지 않는다. 어제 대통령께서 얘기했듯이 개성공단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지층들의 강한 바람이 있지만 사실 지금 유엔 제재 단독으로 저희들이 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 6차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전방위 압박을 통해서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만 이것을 안 한다. 이렇게 하려는 것은 국제적 공조 체제가 일단 깨지는 문제가 있고. 그렇죠. 예. 북미 회담이 일단 되기 위해서는 회담의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예. 자, 핵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보자고 했을 때 북한이 나와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쨌든 핵 보유국 인정이라는 전제로 북미 회담을 하자고 하는 것이 북한의 요청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우리 정부가 수용하고 대화에 나설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남북 대화를 간절히 원하고는 있지만 그 대화의 결실이 현실적으로 얻어지기 어려운 이런 상황을 대통령이 잘 판단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대화 자체를 안 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또 밀어붙여서도 안 될 일이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예, 강기정 전 의원님. 결국 남북회담이 된 것은 북미의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예. 우리 한반도 역사로 보면 94년에 사실은 에너지 문제와 북한의 안전 문제를 보장하면서 사실상 비핵화가 사실상 합의가 됐었는데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북한이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ICBM도 무섭고 핵도 역시 트럼프의 말도 무서운 상황이어서 북미 회담의 기초는 지금 다 꺼졌다고 봅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번 평창 올림픽에 누가 오냐,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냐,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오냐를 보면 상당히 접근할 수 있냐 아니면 여전히 겉도냐 이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박정희 전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는다는 시각과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거기에 발맞춰주는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대화로 보면 체계적인 어떤 북미 대화가 빨리 열릴 거다 하는 건 굉장히 성급한 기대고요. 평창 올림픽을 기회로 해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아마 고위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에 올 것 같고 북한에서는 선수단은 뭐 단촐하지만 응원단이나 참관단이 대거 오면서 그 단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거물이 올 가능성이 있다. 아까 이제 최용해 부위원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혹시 또 뭐 김여정이 올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이런 기대도 해보고요. 이렇게 되면 그 평창 올림픽에서 이벤트식으로 이제 대화가 접촉이 가능하죠. 접촉이 가능하고 그것이 이제 북미 간의 대화에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봅니다. 평창의 낮과 밤이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김광도 부장. 한반도 문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과거의 경우는 북한의 보통 이제 통미 봉남 전략에 의해서 코리아 패싱 현상이 가끔 벌어졌습니다. 맞아요. 근데 현재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제가 만든 말인데 아메리카 패싱의 유사한 형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엔 비핵화를 주제로 하는 북미 대화가 시도되는데요. 북미 대화가 시도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은 통남을 이어서 통미로 되는 이런 식으로 되면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당분간은 있습니다만은 계속 북한은 또 그 과정에서 또 통미 봉남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점은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서 태도를 바꿔서 굉장히 주의해서 북한의 전략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 패싱. 아메리아라고 쓴 줄 알았는데 시자가 빠져가지고. 그래요? 영어 쓸 땐 조심해야 된다니까. 다치들 다 쳐다보지. 큰 건 아닙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있던 고위급 회담에서 이성권 조평통 위원장이 한국에 와서 뭐라고 했느냐. 북핵은 오로지 미국을 향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한반도를 지렛대로 해서 미국과 메시지를 하고 그 회담을 하고 싶다라고 직접적으로 강공을 했다. 한마디로 서비스를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남북 대화는 좋은 것이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북한과의
북한과 그 미국 간의 대화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오늘 한 일간지의 그 일면 보도인 걸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소규모를 폭격을 할 수 있는 핵폭탄을 지금 개발해서 보도를 할 것이다라고 해서 오히려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간 짧은 시간 내에 북미 간의 어떤 대화가 있기는 물론 마쿠 채널을 통한 뉴욕 채널을 통한 얘기는 있겠지만 전면적으로 이것이 그 북미 대화로 이어지기는 아직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현재의 지금 한국에도 한파가 있는 것인데 미국의 지금 동부가 뭐 100년 이래 지금 추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조금 그 밑으로 물이 조금 흐를지언정 봄이 오기는 아직 먼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겨울은 결국 봄을 부르는 것이니까. 그리고 김광덕 부장은 왜 고쳐서 지금 다시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리하게 보세요. 그래요? 숫자를 안 쓰더라고. 옛날 정치부 대사 할 때는 최소한 몰라서 몰라서 숫자를 안 쓰지는 않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지적을 해드렸지 안 그러면. 역시 눈이 좋으시네요. 감히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나저나 이 문재인 대통령 이번 그 신년사 발언 중에서 주목할 것이 여야 전직 두 의원님께서 한번 좀 짚어주세요. 대화를 위한 대화를 안 하겠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적지 않아 보여요. 국민들이나 국제적 환경에서는 비핵화를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보여주기식 이벤트 대화로 만약 끝나면 지난날 남북 대화하고 차이가 없을 뭐가 거다. 다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비핵화를 위한 트랙도 돌리겠다. 이건 어려운데. 그런데 그것만 주장해서는 당장의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또 이런 교류의 문제, 체육행사의 교류의 문제가 역시 또 벽에 부딪힐 거니까 맞아요. 실질적으로 한 두 트랙을 돌려보자 이런 어떤 아주 지혜로운 방안인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접근이었다. 연말에 그 대한 노인의 간부들하고 그 만찬이 이제 오찬이 있었거든요. 청와대에서. 그 자리에 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노인에는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모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요구하겠다는 것을 한 다음에 그게 기조가 계속 이어졌어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미 관계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았고 제재와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키리졸브나 이제 독수리 연습 같은 그 한미 간의 군사 훈련도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북한이 제일 그 지금 우려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한미 간의 군사 훈련이라든가 걱정하는 것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고 비핵화에 대한 엄정한 결의를 천명한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시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네, 어떠신 말씀이세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2012년 또 15년 이제 15년의 정책 의장을 하면서 지켜보면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정부 시절은 다시 밟지 않겠다.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겠다라는 생각이 저런 투트랙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그때 비서실장으로 또는 뭐 청와대 경험이나 이런 경험, 집권 경험이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더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조금 보태면 이게 간단하게 이제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성건 그 북한 대표가 비핵화에 발끈했을 때 우리 정명균 장관이 그런 태도를 보였지 않습니까? 비핵화는 우리 남한 국민들의 마음 여망이다, 여론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듯이 할 말은 하겠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하나 지금 조금 이게 또 매듭이 풀려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 무시 전략으로 나가는 데 대해서 일본은 평창 올림픽 안 하겠다.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각을 짧게 좀 여쭤보면서 잠깐 들어보실까요? 위안부 할머니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그 위안부 합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요. 대통령께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셨는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대가 있는 일이고 외교적인 문제이고 또 이미 앞에 정부에서 양국 간의 공식적인 합의를 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인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일본이 출연한 10억엔 과연 정말 그 할머니들의 요구대로 일본에 반환할 수는 없는 건지, 그 10억엔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시겠다는 건지 좀 그 할머니들에 대한 치유 조치는 우리 정부의 돈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치유금을 받은 할머니들도 떳떳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아직 받지 않은 할머니들도 이제는 떳떳하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동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国と国との約束であり、たとえ政権が変わったからといっても責任を持って実施を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が国際的かつ普遍的な原則であります。合意の着実な履行は国際社会に対する両国の責務であると認識をしております。北朝鮮の脅威に対峙をしている中で、日韓両国がさまざまな分野で協力を進め、未来志向の関係を築く上で、この日韓合意は核べからざる基盤となっているはずです。 하여튼 좀 말은 많아요. 인정하겠어요? 잘못된 거 바로잡자. 한들 일본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뭐 그럴 줄은 알았지만 최진영 변호사님. 네.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오시라는 뜻인데요. 예. 안 올 가능성이 있어서 일본을 세계인들이 주시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오시면은 세계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고, 안 오시면은 세계 인권을 무시하는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일본이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김광덕 전 정치부장께서는 그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일본의 일부 언론은 아베가 이번에 우리의 위안부 발표에 대한 합의에 대한 발표 때문에 안 올 거라고 불도를 했습니다만은 일본의 관방장관 얘기가 안 온다고 하는 거는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굳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 거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 역시 이 정치라든가 외교는 역시 가능성의 예술이니까 오는 쪽에 제가 좀 걸겠습니다. 그래서 오는데 우리나라 사람 만나는 것도 있지만 미국의 펜스 부통령도 오고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도 오니까 여러 가지 거기서 왜 빠져요? 와야지. 와서 미팅도 하고 맞아요. 조우도 하고 그러는 거 측면에서 오는 게 좋을 겁니다. 뭐 비행기 값도 얼마 안 들고 그러니까 못 올 건 왔다 하는 걸 하려고 그러나 박 의원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전반적인 한일 관계가 계속 늪속으로 빠질 것 같다 하는 전망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 재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외교의 연속성도 무시하고 또 그동안에 계속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한 국내 정치용이지 이게 정상적인 국가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제고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일본 대사로 파견되신 분이 일본 입장에서 보면 뭐 대통령 측근이나 실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또 현지 일본어에 능숙한 분도 아니고 영어도 그렇게 뭐 잘 능통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상대국에서 좀 엉켜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일 관계가 이렇게 엉키면서 당분간 어려울 것 당분간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저는 아베 총리가 평창올림픽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아 예. 좀 조금 생각이 다르신데 정기환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가의 영역, 국민의 정서 이런 걸로 보면 당장 일본하고 단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외교라는 부분, 또 정치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태도를 바뀌지 않을 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 또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전임 정부에서 합의까지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것을 뒤엎고 다시 한일이 합의를 한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잘 풀 수 없는 문제는 결국 안 풀린다. 이 전제에서 지금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저는 적극적으로 아베 총리의 올림픽 그 시점의 한국 방문 추진해야 하고요. 또 와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하고 싶은 얘기 계속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부부간에 싸움한다고 반드시 이혼해야 됩니까? 싸움하다가 또 숙려 기간이 있고 그 뒤에 또 화해를 할 수도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두 나라가 공동 번영을 할 수 있는 길을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찾아야 한다. 영원히 등 돌리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다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적극적으로 오라고 하자. 김현성 부원장님은. 예, 저는 이번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상당히 애초의 의도보다 훨씬 더 좀 한 발 물러선 거죠. 그러니까 뭐 재협상이나 파기는 안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 대 국가의 협상은 인정하되 진실되게 사죄해라, 사과해라. 그러니까 그 협상에 있는 사죄나 책임자 처벌이나 배상이나 이 재발 방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다. 좀 더 성의를 보일 수 없느냐. 좀 더 성의를 보여달라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진짜 아베 총리가 안 온다라고 했을 때는 평창 올림픽은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에요. 국가 대 국가의 외교회장입니다. 이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아마 일본국은 소화병적인 나라다. 오히려 방귀 놈이 성낸다고 지금 누가 지금 누가 먼저 그렇게 됩니까? 지금 이 정도로 해준 것도 상당히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뭐 축소지향적이다 이런 일본인들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전 처음에는 듣고 그 여러 가지 개량 수치가 있는데 1cm도 양보 못한다 하지 않고 1mm도 이렇게 내가 아이고 역시 일본인답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시 31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또 시작된 지가 지금 벌써 1월 11일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은 다시 또 다스에 매달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다스 120억 횡령 참 밝히고도 이첩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특별검사 이상하시네 하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정호영 특검, 다스 여직원이 120억 횡령했다. 그걸 알았다, 수사해서. 그런데 왜 검찰이 이첩을 안 했을까요? 그리고 120억 횡령을 심지어 특검 측에서는 이건 이제 개인 직원이 횡령한 거다 이랬는데 그러면 저희가 의문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 회사에서 이걸 잘라야죠. 횡령한 직원을. 근데 회사에서는 그냥 심부름꾼이다 단순한 왜 이렇게 다른 건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뭐 적절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전 특검의 해명이 오히려 자가당착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0억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수사는 했지만 이건 발표를 안 했다. 그럼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수사는 왜 했으며 뭐 어쨌든 범죄 혐의가 드러났는데 왜 노룩 패스를 했냐 하는 의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범 가담 증거가 없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도 공범이 없더라. 그래서 조 씨라는 개인의 횡령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5년 동안 빼돌린 많은 돈을 왜 안 쓰고 계좌에 다른 사람 명의로 계좌에 넣어놨다가 다스로 그 돈이 또 들어갔죠. 그리고 여전히 이 사람 다스에 근무해요. 그러니까 120억 조 씨 개인 횡령 검찰에는 수사 기록만 인계했답니다. 수사 이첩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래서 검찰 서고로 자료 보냈지만 이건 인계 안 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검찰은 오늘 다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관련자는 소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채진 당시 전 검찰총장은 다스 120억 관련 보고받은 적이 없답니다. 다스 관계자는 당시 특검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를 돌려주고 소각하라고 지시했다고 분명히 다스 관계자가 진술했습니다. 그럼 남은 거 뭐가 있을지 압수수색해가지고 뭘 찾았는지 모르겠네요. BBK 특검 파견 검사는 120억 은폐가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수사했는데 이첩을 제대로 안 하고 은폐했다고 그런 말을 들을 일이 아니다. 검찰에서 제대로 압수수색도 안 하고 계좌 추적도 제대로 안 했다. 우리가 이걸 최초로 밝힌 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이상하게 몰아가니까 이분도 자괴감이 든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동 땅의 매입은 김재정의 주도 아래 추진되었고 김재정과 이상은의 투자금에 따라 공유 동기를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제3자가 개입하였다고 볼 자료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스 지분 주식은 김재정 이상은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검찰 수사 결과와 같이 당선인이 다스 지분 주식을 이상은, 김재정, 김창대 명의로 차명 소유하였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년 동안 회계를 격리를 담당한 여직원이
무려 110억 원을 횡령한 것을 사장인 김성우 씨가 몰랐다. 권모 전무가 몰랐다. 이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김성우 씨하고 이제 말을 다 맞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김성우 씨가 자진 입국하고 출국 금지가 된 것도 석연치 않다. 그래서 동부지검의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건 어느 분부터 이거 참 하도 오래 해서 괴로운데 이거 좀 딱 떨어지게 누가 얘기 못 해주실까요? 최진영 변호사부터 하실래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정호영 특검이 A4 용지 11장으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본인이 그때에 30일 동안 얼마나 빡세게란 말이 이제 뭐 청와대에서 나오겠는데 열심히 했는지를 열심히 정말 했고 그것이 개인적으로 이 그 조모 씨라는 그 격리 직원이 관련되는 그 업체의 이모 씨와 개인적으로 횡령했는 것인지를 11가지를 이유로서 드는 것인데 나름 뭐 전혀 근거는 없지는 않다. 그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은 만약에 이게 어떤 그 개인적으로 빼돌린 게 아니고 그 비자금이라고 하면은 그 돈이 어떻게 지금 쓰이고 관리되는지를 이 다스 경영진에서 계속 물어봤을 텐데 통신 내역 다 뒤져봐도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120억을 했는데 그 돈 중에 일부를 이 두 사람이 사실상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생활비로 썼다는 점. 그리고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거를 그대로 돈을 갖다는 점. 도로 갖다 준 거고.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제일 끝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말단 격리 직원이 수십억 den을 든 돈을 횡령하는 케이스가 왕왕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들어서 해놨는데 그 행간의 의미는 나름 열심히 했지만 지금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그 많은 돈이 횡령했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은 그 제대로 그 이첩을 해서 수사를 하지도 않도록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사실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큰 돈으로 안 받나요? 왕왕 있고 이러니까 120억 정도야 이렇게 받나? 어느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아세요? 왕왕 있다고 가끔씩 보면은 그 회사에 있는 뭐 몇 억 정도는 봤습니다만 이것이 120억이나 되는 돈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과연 왕왕 있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제가 다 끝나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 다른 분 또? 결국 지난번 한번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 격리 직원의 입이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20억을 빼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직원을 처벌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여 진짜를 밝히자니 진짜 주인은 따로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는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이 여직원을 수사하여 횡령으로 하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데 그러면 여직원에게 당신 진실을 말할 거냐 영원히 감옥을 살 거냐 택해라. 그러면 자기가 불지요. 그런 점에서 이 다스 수사의 핵심은 120억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마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진짜 밝혀질 것 같아요. 김혜성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정호영 특검이 11가지 이유를 급하게 보도자료로 낸 것은 굉장히 다급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부실 수사였음을 스스로가 이제 인정하는 꼴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특검법에 보면 특검이 발견하고 특검이 조사한 내용은 10일 안에 대통령하고 어떤 국회에 보고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특검법에.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을 쏙 뺐던 거죠. 조사를 했는데 왜 그 내용을 뺐냐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봤더니 결국 지금 와서 해명하는 게 횡령이었다라고 해명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정호영 특검이나 그 여직원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귀신 작전으로 진짜 정의를 밝혀서 MB나 다스 측 사람들하고 같이 처벌을 받느냐 아니면 그냥 본인이 꾹 참고 뭔가를 이걸 안고 가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뭐. 그러니까 이거 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공소시효가. 그렇죠. 이제 2월 공소시효 얼마 안 남았죠. 2월 공소시효가 지금 한다고 하면은 이번 2월 달 말까지. 2월 말까지. 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빨리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 공소시효로 종결될 건데 지금 오늘 보니까
검사 중에 검사라고 할 수 있는 문모 부장검사까지 해서 투입을 해서 최근에 이제 보면은 수사팀을 훨씬 더 늘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전력 보강이 됐기 때문에 2월까지는 어떻게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근데 이제 이 근데 문제 그 결과가 그냥 지난번과 별다르지 않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게 실체적 진실인 거죠, 뭐. 아니 이제 그 이 사건의 문제는 믿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문제는 뭐냐면 네. 증거로서 증명하기 쉽지 않다. 이제 증언으로서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적 증거 그러니까 남길 물적 리가 증거를 남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거기 아까 그 특검의 발언에서도 특검이 시켜서 다 소각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건 한번 알고 싶어요. 정호연 특검이 인수인계라고 하면서 갖다 줬다. 검찰에 갖다 줬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수인계 했다 그러면 이제 직무유기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특검을 하고 나서 모든 자료를 내가 갖다 줬다, 검찰에다가. 검찰 서고를. 누구한테 이제 기관 대 기관으로 인수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차로 몰고 가갖고 가서 갖다 줬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 자료가 어떤 게 있는 건지를 한번 좀 이제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좀 보겠죠, 이제. 정기환 간단히. 시간이 너무 많이 솔직히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뭐 봐주기 해준 것 같은데요. 2008년 2월이면 어느 시점입니까? 200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시점이 2008년 2월이죠. 봐주기 수사를 한 정황은 수백 가지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분이 저렇게 결백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 이렇게 했을 수는 있겠죠. 자, 이명박 대통령이 그 횡령 사건 또는 그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라는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수사를 하면서 충실하게 정인들을 불러놓고 진술에 의존했겠죠. 그 진술 자체만을 놓고 보면 개인의 사소한 횡령 정도에 불과했다라고 몰고 갔겠죠. 그런데 뭐 횡령 사건이 크게 벌어지는 게 왕왕 있다고요. 120억 원을 횡령한 여직원이 아직도 그런 직장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십억을 횡령한 돈도 안 썼어요. 그 여직원이 남아있는 회사가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직원이 누군가의 죄를 덮었었을 경우에 그 회사에서 계속 그렇죠.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앞뒤로 말이 안 된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 변호사가 보완할 말이.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단정하는 것은 아직은 섣부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긴 있겠지만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서 거의 특검을 해서 그분들이 그냥 했지는 않습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한 40일간에 걸쳐가지고 회계장부 다 받고 또 관련되는 어떤 그 통신 내역도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그 개인적인 횡령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MB에게 흘러간 돈이 전혀 없었다는 그것도 상당 부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을 가지고 끝까지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현재 이 사건이 어떻다고 단정하는 것은 조금은 좀 조심스럽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예를 들어서 이 수사를 해가지고 2월 말이 됐는데 정말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최 변호사님. 딱 떨어지는 이름표 단. 진짜 주인 누굽니다. 진짜 주인 누굽니다. 원래 주인이 그게 아니고. 그런 물증이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럴 거는 어렵죠. 그런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호영 특검에서 11가지 그 개인 횡령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저걸 하나를 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횡령을 했다고 하면은 비자금이라고 하면은 비자금은 외부로 나갔던 돈이 그대로 들어오면 장부에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한 1억 2천 정도 되는 돈이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이없이 허술하게 회계 장부를 정리할 그럴 어떤 그 비자금 조성이 어디느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물증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본도 상당 부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지금 모든 증거가 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사본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에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다가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저도 한마디 김영환 안 하셨어요. 알고 있어요. 아까 120억 횡령은 이런 사건은 왕왕이 있다고 그랬는데 왕왕이라는 게 종종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좀 궁금하네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런 게 왕왕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처벌도 안 하고 이렇게 넘긴 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검찰에 이첩 안 한 이유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만은 특수 직무유기를 면해 보려고 특수 직무유기가 뭐냐 하면 이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하는 직무유기는 특수 직무유기라 그런 명이에요. 근데 그걸 면해 보려고 사람한테 검사장한테 보내게 돼 있는데 사람한테 안 보내고 서고 창고로 보낸 거예요. 그냥 바로. 그게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 저는 이 사건이 이제 본질이야 뭐 여러분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사기업의 이 횡령 사건을 검찰과 국세청이 나서고
여당의 실세 의원이 또 공식 합산에서 얘기를 하고 어떤 수사 지침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까지 얘기를 하고 또 모든 언론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이 지지자들이 또 댓글이나 뭐 다수는 누구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것이 좀 뒤끝이 너무 좀 길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불행한 사건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한 뒤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정말 저는 박종희 의원님이 정말 그렇게 사기업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의문이에요. 이건 그 단순히 사기업이 아니라 만약에 이 문제가 밝혀지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은 BBK와 함께 김경준과 함께 주가 조작을 했던 공범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어준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특검이 만약에 다스가 이명박 것이다라고 했었더라면 대통령이 취임도 못할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고 그런 사안을 일면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지 국민들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렇게 부도덕하고 그렇게 문제가 있었던 대통령이 아직 아무것도 없이 아무 그런 죄에 대한 책임도 없이 지금도 테니스 치러 다니고 그러고 있다. 그게 정의냐? 그렇지 않고 지금이라도 깨어있는 국민들에 의해서 정당하게 처벌을 받았다. 아니 김경준 씨가 8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봉주 씨는 1년 살고 왔지 않습니까? 2007년이 아니죠. 오늘 몇? 아닌데. 2018년인데 2007년에 박근혜 이명박 그러니까 일반 후보, 사기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청문회장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일반 보통의 사기업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때 다 나왔던 얘기예요, 이거. 근데 뭐 하시죠? 지금 말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인 소유주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밝혀지면 그 문제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잠깐 계시고 말씀 듣고만 이 사건은 한두 번 수사한 게 아니죠. 예, 맞습니다. 여러 번 수사했고 이번에 들어와서 수사를 하다가 또 공소시효 문제가 제기되니까 수사팀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데 국세청에서는 또 세무조사를 하고 이런 전방위적인 압박이라는 것이 아주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이게 수사를 여러 저는 번 이것이 했지만 뭐 사기업의 문제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유례 없이 정권이 나서서 이런 수사를 하니까 여러 가지 오해가 많다. 박 그런 의원님, 말씀드린 겁니다. 박 의원님, 수사를 오래 했지만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밝혀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게 어떤 겁니까? 다스의 김재정 처남이 돌아가시니까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그 방법을 논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청와대에서 왜 민간 그 사기업에 상속세를 내는 것까지 본인이 주인도 아닌데 내는 것까지 그것까지 관여합니까? 그런 사실들이 밝혀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사기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2007년하고 달라진 건 청와대에서 뭔 일이 있었다가 좀 약간 추가된 것밖에 없네. 청와대 들어갔다 나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한마디만 최 변호사님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검찰이 사실 제일 잘 압니다. 수사했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평론을 하고 왈가왈부를 하지만 그 기록 속에 뭐가 있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호영 특검이 본인이 11가지 개인 비자금이 아니고 개인 횡령이라고 했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여러 가지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오히려 직접적인 증거에 더 포커스를 둬서 이것이 정말 그 소유가 누구인지를 밝히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 저 멀리 있는 그 방론을 가지고 와서 마치 그것이 MB의 개인적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냐 그렇게 특정하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이 모든 시작은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정의의 최후에 보루고 뭐 하는 사법부, 검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검찰이 옛날 첫 번째 수사하던 검찰이나 지금 검찰이나 다 똑같아요. 검사만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자괴감을 느낀다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특검 파견 검사가 그때 은폐가 아니라 최초로 밝혀냈는데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냐 자괴감이 든다. 그러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검찰도 믿으십시오. 그래서 진짜 한번 진실과 정의 앞에 끝까지 당당한 그런 검사들의 모습, 검찰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이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오늘 좀 난감했어요. 그 유영하 변호사를 만난 박 전 대통령이 왜 환하게 웃었을까요? 진짜 맞는 얘기인지도 궁금하고 보시죠. 그 사저의 집기를 맡기는 사이라는 거 아니에요? 최순실은? 이건 이경재 변호사가 얘기한 건데요. 그런데 40억은 직접 현금을 맡기셨잖아요. 박 전 대통령이.
유영아 변호사에게. 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이 두 사람. 그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유영아 접견, 겉으론 화기애애 40억 넣고 복잡한 속내? 근데 이제 구치소 관계자 A가 국선 변호인들은 아예 아무리 요청해도 안 만나셨고 그래 한 석 달 만에 만난 건가요 이제? 유 변호사 잘 있었어요. 대통령님 저 믿으시죠?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근래 환하게 웃는 모습을 처음 봤다는 얘기가 지금 이제 들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변호사들은 유영아 징계해달라고 진정서를 냈고 미선임 변호 금지 위반, 의뢰인 위법 행위 협조 금지 위반, 거짓 진술 금지 위반 많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영아 변호사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서울 변호사에 제출됐다 이런 얘기고 유영아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 재산 40억 받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뜨거. 능력을 알아봐 주시고 참 이렇게나 많이 그리고 역시 날 가장 믿으셔. 나한테 왜 주지? 어떤 걸지? 잠깐 들어보시고요. 답을 주세요. 일부 언론에서 삼성동 사저에 있던 집기들을 그 최서원이가 함부로 반출했다, 처분했다 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들어가시기 전에 오랫동안 그 집기 자체가 오래 낡았대요. 그때 낡고 내가 가고 나면은 이걸 적절한 시기에 정리를 해달라, 처분해달라 이렇게 미리 얘기했었답니다. 그래서 그 정리 차원에서 한 것이지 제가 함부로 처리한 건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 유영아 후보는 저와 오랫동안 생각과 뜻을 같이 해온 동반자로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신뢰하는 분입니다. 정의감에 불타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일처리가 시원시원하고 한번 일을 맡으면 밤을 새서라도 해내는 그 열정과 추진력이 대단해서 여러분께서 어떤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하신 건지.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이 꼭 해야 된다면은 하겠지만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라를 믿고 맡긴 건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어쩌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건 강기정 의원부터. 그동안 이제 최순실 씨에게 집기도 맡기고 또 대통령 권한까지 맡기고 뭐 돈도 맡기고 모든 것을 지난 70년부터 맡겨왔는데 근거도 가져간 것 같아요. 삼성 예. 집기 반출을 맡겼다니까. 이제 집사가 교체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세요? 네, 이제 믿을 곳은 유 변호사밖에 없고 그나마 남은 현재 이제 확인되어 있는 현재 자산도 유 변호사한테 넘기고 그런 점이 집사 교체 과정 아닌가 싶고 새로운 집사가 마침 나타나줘서 기분 좋게 좀 웃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웃었다? 네. 김광덕 부장 어떻게 보셨어요? 저하고 생각이 아주 비슷하시네요. 그래요? 역시 뭘 볼 줄 아시는 저는 그건 두 분 생각이고 그건 김광덕 부장 혼자 생각이고. 네, 그거를 제가 다시 강론으로 설명하면 집사가 교체됐는데 그걸 뭐 한때 뭐 권력서열 1, 2가 바뀌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 잘못된 얘기고요. 쉽게 말해서 순실 시대가 가고 거순실. 그다음은 레영아라고요. 보통 가순실 뭐 우영아 이렇게 하지만 이건 좌우 개념이 아니라 옛날엔 순실한테 다 맡겼는데 이제는 순실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있는 영아한테 이제 맡기는 영아의 시대가 왔다. 오랜만에 재밌었습니다. 김광덕 부장님. 최진영 의원은 왜 웃으세요? 요즘 뭐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라고 해서 그 프로듀스 101이 잘 나가는데 결국 실세는 나야 나. 결국 사실 밤의 실세는 지금까지 그 최순실 씨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더 이상 이 영어의 몸이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제 실세가 정권 교체가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그 유영아 변호사는 실세이면서 또 하나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어떤 그 모든 것을 그 어떤 다른 것보다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지금 현재 40억을 맡겨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검찰이 아주 쉽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돈을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법적으로 보호되는 변호사라는 어떤 또 하나의 다른 그 법적 보호망이 있는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른바 플랜 B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분, 박 의원님부터 해주세요. 어떻게 보시는지. 예, 유영아 변호사가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신임을 받았으면 저도 좀 잘 보일 걸 그랬습니다. 잘 보이지 못해서 저는 부러우세요. 어떤 박근혜 대통령 시대 때 네. 뭐 어차피 또 좋은 시절이 오겠죠. 뭐. 유영아 변호사가 이제 지난 20대 총선 때 송파에 그 공천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공천관리원 하면서 보면 예. 도대체 송파에 왜 신청을 했나 모를 정도로 이 인지도나 지지도가 굉장히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거기가?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제 굉장히 밀어줬기 때문에 결국은 유영아 후보가 이제 공천을 받게 되죠.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도장을 안 찍어줘서 결국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그때 옥새 들고 날라. 그렇습니다. 예. 그때 마지막까지 그때잖아요, 그때가. 김무성 대표가 버텼던 게 이제 유영아 후보였는데 지금 최순실 씨는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그동안에 뭐 국정농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비극으로 이끈 이제 주역이고 그래서 법률적인 자문이라든가 인간적인 신뢰라든가 그런 것들이 유영아 변호사가 한 몸에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럴 지금 수밖에 없다, 상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던 순장조인 이 최후의 호위무사가 유영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3인방하고는 다르네요, 완전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박 의원님은 왜 그럼 지난 4년이 좀 어려우셨다고 들었는데 힘드셨다고? 글쎄 저는 뭐 유영아랑 안 친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글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람 쓰는 거라든가 이 보면은 아는 사람만 정말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폭넓게 쓰지는 않고 아는 사람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좋았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믿는 사람만 믿는 사람의 믿는 사람만 쓰게 돼서 저희가 어떤 자리에 발탁되는 인사를 보면 정말 듣고잡 인사들이 많았어요. 어디서 저런 사람들을 참 잘도 찾아낸다 이랬는데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사고를 치고 인사와 관련해서 뭔가 이제 뒤에 흥망이 있지 않았나 이런 거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강기정 의원도 저는 한동안 좀 애씁니다. 한동안 힘드셨던 얘기는. 그렇습니다. 2008년 BBK 때부터 아무튼 초기에 저희들이 이제 국회 제가 재선 의원일 때인데 도대체 인사가 이상하다. 70년대에 너무 가져온다 사람들을. 또 전혀 듣보잡을 가져온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됐던 거죠. 예. 네. 전기현 의원은? 이제 유영아 변호사 솔직하게 저희 느낌 좀 말씀드리면 예, 그러세요. 보통 사이는 안 넘어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이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상호 신뢰관계냐 순장조다 그러시면 되는데 아니면 저렇게 쓰니까 또 좀 이상. 일방적인 의존 관계이냐 뭐 이렇습니다. 예. 근데 뭐 그것 자체가 무엇이다로 할 건 아닌데 다만 여기서 제가 하나 좀 씁쓸한 장면을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요. 어떤 게요? 서울구치소 관계자가 그 변호사와 대통령의 접견하는 모습에서 지금까지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처음 봤다고 하는 것을 굳이 기자들에게 알려서 마치 저 두 분의 관계가 무슨 은밀한 무엇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출되는 것은 좀 공직자로서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대통령이 죄를 짓고 처벌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상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좀 사생활은 맞아요. 드러내놓고 하면 정말 아닌데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맞아요. 또 그것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또 별 관계도 없는 것인데 국민들이 과도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은 좀 서울구치소 관계자들 좀 사려 깊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것 같아요. 예. 김현성 본장님. 아무튼 우리 박정희 의원님은 친하게 앉으셔갖고 기억이 안 남으셔갖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기억에 들어가셨으면 그건 알아서 걱정하시게 놔두세요. 여기에 없었을 텐데. 아무튼 저는 이런 그 좀 가십성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어쨌든 난감하다 그랬잖아요. 특활비 문제라든가 재판에 나오셔서 하실 얘기들이 있는데 예, 이런 가십성 얘기들만 언론에 이야기되는 게 좀 불편한데 결국은 과거의 최순실은 뇌물 공동체였고 이제 새롭게 유형하는 이제 경제 공동체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이런 얘기들 요즘 신세대들은 이 팝콘각이라 그래서 이 강 건너 불구경한다 뭐 이런 얘기를 팝콘각이라 한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진짜 팝콘각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다스 얘기도 다시 안 했으면 좋겠다니까요. 다스는 아까 지나간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이상한 추측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건 국민들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있던 분들은 떳떳하게 검찰 수사 받고 법원 판단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이 없다고 밝혀지면 거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40억을 맡겼다는데 이거 가지고도 지금 말이 많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무슨 메시지를 주면서 40억을 맡긴 건지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하고 잠깐 준비된 내용 듣고 와서 이건 뭐 최 변호사님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들어보시죠. 언론인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최순실 씨 사건으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거나 실망된 것에 대해서 변호인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으로서 변론 준비에 치중해야 하므로 다소간 언론인 여러분과 소통이 힘들 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개인적 부득의 소치로 주변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엄청난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과 분노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시고 모든 비난과 질책을 묵묵히 받아들여 왔습니다.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접견 요청 그렇게 해도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네, 이유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은 좀 알 수 없는 게 아니까 이제.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 진행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서신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답장은 옵니까? 그냥 간접적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중하게 전해달라 하는 경우는 한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럼 변론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종전에 이제 많이 나와 있거든요. 또 법정 진술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은 알고 그런 종전 주장 하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좀 답답은 하시죠? 만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그러니까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습니다. 이제 종전 사건과 또 새로운 사건을 병합을 희망을 하는지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이제 본인께서도 결정을 해주셔야 하는 건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선 변호인이 선정이 됐기 유영하 때문에 변호사, 저희는 이제 해결은 됐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저희들끼리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그걸.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유영하 변호사로부터도 아무 얘기 못 들으셨어요 아직? 아직 연락 온 건 없습니다. 없는 상황.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는 대통령에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하기 위해 검찰 수사와 필요하면 특검에까지 적극 협조하겠다고 필요하면 조사까지 받겠다는 의지를 누차에 걸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비서실과 경호실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셨고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다수의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청와대에 대한 이틀간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내용 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은 마치 이제 구치소에다가 이게 보면은 선임계를 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현실과 약간 다른 겁니다. 구치소는 가서 만나기 위해서 접견 신청서를 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만나다 서로 그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서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보면은 그 교도관한테 이른바 무인 증명이라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게 도장을 이렇게 지장을 받은 다음에 그 위임장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예. 법원에 제출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변호인이 선임됐기 때문에 형사 기록을 복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결국 언제 그 위임장을 내서 형사 기록을 복사해서 준비를 할지는 변호인의 상당히 어떤 전문적인 그런 나름대로 소송 전략인 것인데요. 소송을 예를 들어서 최대한 늦추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 그 변호인 선임서를 최대한 늦게 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첫 기일이 잡힐 때까지 변호인 선임서가 안 나오면은 이 또한 구속 재판이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될 겁니다. 그럼 그런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는데 다시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사선 선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국선 선임을 다 취소하고 그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를 진행하는데 적어도 아직까지 시간 끌고 있는 그렇게 해서 내부적인 그 이른바 그 분위기를 파악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저는. 아니, 그리고 관심은 이게 은닉한 거냐, 돈을 아니면 변호사비냐.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그 제가 봤을 때 그럼 유영하 변호사는 이 부분을 어떻게 그 전략을 할 것이냐를 제가 추측컨대 보통 보면 이렇게 합니다. 후속 피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변호인 주된 변호사를 하나를 선임한 다음에 추가적인 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내가 받은 40억이 내가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선임하는 것까지 위임했다. 이런 식으로 이 항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찰이 대응할지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검찰이 이미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와 이 40억에 대해서 추징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법원이 지금 유영하 변호사의 이런 항변에도 불구하고 추징 보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지금 유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변호사비가 아니고 사실상 보관 내지 은닉했는 재산이라고 확정되기 때문에 변호사비 따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늘 일부 변호사님들이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요청했는 것도 사실 징계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추징 보전을 결정하는지 여부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거 보고 선임기를 내든지 말든지 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보탤 말씀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변호사들은 돈 주고받을 때 영수증이나 뭐 이런 거 없어요? 계약서 안 써요? 변호사들은 계좌로 송금을 하죠. 아니 그래도 계좌 송금하고 남잖아요. 돈이 그렇죠. 그렇게라도 그렇게 남겨놔야죠.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데 요즘 현금 영수증 안 해주면은 그 나중에 제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돈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그 부분도 아마 검찰로서는 다 이미 조사를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임하면은 이제 저 수임계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당사자 그렇죠. 간에. 아직까지는 안 하고 그 간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이는 것이죠. 예, 하여튼 계약서 있고 영수증 있으면 확실한 거를 그런 게 없어가지고 국정농단 사건이 이렇게 골치가 아프고 그러다가 여기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난 1년? 근데 윤전추라는 사람은 차라리 좀 솔직한 것 같기도 해요. 펑펑 울고 또 울었답니다. 사생활 비서로 알려진 윤전추는 국정농단의 전말을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다고 패널들께서는 미뤄 짐작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전추에게 법원은 대통령 최측근 보좌, 그래서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침묵했던 윤전추, 집행유예. 최연소 행정관 발탁. 대한민국 사상 최연소 청와대 행정관 발탁.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관리를 맡았고 옷 고르는 최순실의 보조 그리고 옷값을 전달했으며 탄핵 후에는 삼성동의 동행에 저녁마다 사저를 방문하고 영치금을 사비로 자기 돈으로 전 대통령에게 옷과 함께 전달하고 울었고 수표 30억 현금 10억을 찾아가지고 또 유영하 변호사에게 또 전달하고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던 윤전추. 별다른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진실을 바라는 국민 소망을 저버렸으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나와서도 참 수족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해요. 들어보시죠. 증인은 그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시기 전에는 공무원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 이제 9급에서 출발해가지고 3급 공무원이 되기까지 최소 16년, 거의 20년 이상을 근무해야지 3급 행정관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증인이 이제 그 대선하실 때, 대선할 당시에 운동을 좀 도와드리고 그 개인적인 업무를 조금 봐드렸다 해서 증인이 3급으로 되신 것에 대해서는 증인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 제가 이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급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제가 그 전 직장에서 받았던 연봉이나
그 수입에 대해서 좀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좀 비례를 하다 보니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채용 절차에 대해서도 뭐 이력서를 제출하시거나 면접을 하시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이력서는 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직접 면접은 아니고 그 피청구인하고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네, 그 피청구인의 운동을 지도한 적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운동을 지도했습니까? 이 장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장소가 왜 곤란합니다. 개인적인 건가요? 청와대 관전에 어디에 운동 시설이 있다 이게 개인적인 건가요? 재판장님 이거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거는 공간적인 거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치가 확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관저 내부입니다. 취임 증인이 어쨌든 그 최순실 또는 의상실 직원으로부터 의상 넘겨받을 때 네, 의상실 직원이나 아니면은 의상실에 있는 책임자에게 의상 대금 직접 지불한 사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매번 지불했나요? 매번은 아닙니다. 그러면 몇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몇 번 중에 몇 번 했다는 건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자, 이 사람은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을지. 변호사님 의견이 궁금한데요, 먼저?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저는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이분이 그 문고리 살인방이나 이런 분과 다른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누구죠? 여성입니다. 결국 그 여성 대통령에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여성 그 행정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스 트레인을 넘어서 심기까지 개인적인 아주 소소한 것까지는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저는 윤전추 행정관이라고 봅니다. 몰라도 될 것까지도 알고 그렇죠. 있을 것 그렇기 같아요. 때문에 더더욱 지금 헌법재판소나 나갔을 때에도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언젠가는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언젠가는 좀 더 많은 진실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광덕 부장님. 생각들이 비슷하네요. 보니까. 한 30초씩만 하시죠. 일단 이 윤전추 이 사람은 문고리 삼행반보다도 1cm라도 더 가까운 데서 모시는 측근이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진상을 알고 있을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최순실과의 관계, 아주 긴밀한 사적 관계도 알고, 그다음 특활비 용처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알고, 그다음에 그렇죠. 비선 진료라든가 옷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입되고 어떻게 비용이 처리되고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하는 이런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근데 검찰 조사를 받았으면 검찰이 사건 진상을 알고 있을 것, 법원 판단한 것처럼 진짜 사건 진상이 어디까지 밝혀졌는지 검찰은 알고 있지 않을까요? 박 의원님. 윤전추 행정관은 이 강남에서 유명한 스타 이 헬스 트레이너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3급이면 굉장히 높은 직위인데 왜 거기까지 갔냐는데 그 수입이 상당했는데 청와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수입을 맞추려고 이 3급 3급 아니라 더 줘도 못 맞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내 몸이 아닌 사람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수족이죠, 수족. 그래서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면회도 가지 않고 이게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 다른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제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옥바라지를 할 사람이 이제 저는 볼 때 윤전추 전 행정관이고 뭐 아는 게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누가 가서 돈 전달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요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마 유영아 변호사가 넣어준 책들을 읽으면서 소위를 하고 있는데 작년 3월 31일 구속돼서 지금 10개월 동안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을 받으면서 굉장히 말하자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고 주변 사람들이 다 재판을 받는 그런 막 아픔도 있었고 했는데 10월부터 재판을 안 받고 이제 칩거하면서 그 바람의 파이터라는 책과 그 객주라는 이제 소설을 읽으면서 이 책들이 이제 고난을 딛고 일어선 인생 역정, 인간 승리를 담은 내용이거든요. 그런 독서를 통해서 아마 마음의 그 평정을 많이 되찾았다. 엊그저께 그 유영아 변호사 면회 갔다 온 얘기를 들으신 한 분이 굉장히 마음의 평화를 찾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현실 인식은 뭐 크게 죄진 게 없다 하는 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 전혀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강기정. 결국 헬스
트레이너는 건강 관리를 하는 건데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대의 미스테리는 세월호 7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기치로 또 안에서 내밀하게 이루어진 이것을 건강 관리하는 사람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 보통 남성들끼리 벌거벗고 만나는 관계가 제일 가깝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세월호 사건 난 날 아침에 도대체 뭘 하고 계셨는지 그런 벌거벗은 상태에서 만난 관계 아닌가 싶어요. 김현성 부원장님. 예, 아무튼 좀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을 쓰는 방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아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전추 행정관도 최순실이 추천한 걸로 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 아무튼 최순실을 아는 사람이 추천했고 그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용했고,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세월호 우리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뭔가 그 얘기가 나왔던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라는 사건들, 그리고 뭐 정말 내밀한 어떤 그 미용 같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경원. 자,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습니다. 도대체 청와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국민들이 이걸 좀 밝혀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알 권리. 그러면 비서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앞에서는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그것에 대한 저는 법원의 단죄라고 생각합니다. 죽기 전에는 아마 말을 해야 될 거요. 어쨌든 그 다음 이게 참 높은 벼슬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정원장 자리 원세훈. 늘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요? 아니면 기록될 가치도 없는 건가요? 여러분 의견이 궁금합니다. 보시죠. 뭐 수사가 진행되면서 뭐 휴일이 없이 국정원장이 촌철살인 트윗을 재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아니 무슨 대신 분풀이 우리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괴감에 든다. 또 이런 얘기가 또 흘러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일도 없이 요원들에게 무슨 일을 지시했나 봤더니 정부 비판 세력에 종북 딱지 붙여라. 좌티즌 좌바라기 등 이거 내가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확대해라. 건전 보수단체는 측면에서 지원하고 촌철살인 매트로 좀 SNS 여론을 조작을 좀 잘 해보세요. 이렇게 좌파 무력화, 국민 여론 관리에 온 신경을 썼다. 원세훈 분풀이를 대신 해주는 것 같았다. 이런 직원 얘기가 있고 휴일에도 댓글 대응을 지시하고 아니 달라진 게 뭐냐 이렇게 질책하기도 했다. 그리고 국정원이 댓글 달고 연예 기사를 올려 자괴감이 들었다. 들어보시죠. 국정원 법위에서도 정치에 개입하는 건 금지돼 있죠? 그렇습니다. 정치의 정보를 안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 관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종래에 또 그런 비난을 받는 이런 일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장 후보자께서도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는 어렵다고 보고 있죠. 정치 정보를 수집하는 거와 정치에 개입하는 거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그 뭐 정보 활동을 한다는 것이지 그 관여를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정치 개입을 한다든가 관여한다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만약 원장이 되면은 대국민 정치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이런 선언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약속을 좀 해주시죠. 예, 이제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여태 헌신에 노력해온 그 국가정보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일부의 어떤 정치 개입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그 좀 끊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때는 분위기가 김관덕 부장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았어요? 정권 분위기가? 참 그 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직 사회든 그래서 그 조직 사회에 여러 가지 그 리더십의 조합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리고 주말까지 부지런해요. 그게 제일 골치 아픈 거 그러면은 이제 직원들은 진짜 고난의 세월을 보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짧게들 그냥 강기정 의원님. 원세훈 국정원장이 결국은 이제 그 행안부 장관에 거쳐 국정원을 오랫동안 하는데요. 결국 최정예 국정요원들을 뒷방이나 찻집에서 댓글이나 달아라. 근데 그 댓글이 국가안보나 국가의 중대사에 대한 어떤 방어 댓글이 아니라
예? 아주 그 좀 추접스럽고 소위 진보 세력을 험담하고 이런 댓글이라서 참으로 자괴감이 깊었던 것 같아요. 이건 실제로 그분들 수사한 분들이 최근에 저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네. 사회 양극화의 책임이 커요. 사실은 지금 이런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게. 예. 김민성 보장님. 그러니까 대북 심리전을 하라는 사람들한테 우리 남한 안에 국민들 안에 어떤 심리전을 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편가르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실 여론을 호도하고 결국은 공작 적치를 했다는 건데요. 결국은 저는 진짜 오로지 원세훈 전 원장에게는 이명박 대통령의 심기 관리,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심리전을 한 거죠. 그래서 국민도 일종의 적인 거죠.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적인 거예요. 그래서 심리전을 한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정치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결국 뭔가 여기 이제 결론이 나긴 나겠지요. 어제 저희 뉴스와이드에 출연하는 박지원 의원은 뭐 정의 뭐 좀 잘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신당 만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보시죠. 자, 바른정당과 통합 놓고 통합파 반대파 세 분리기를 하는 것 같은 형국인데 여러분의 전망을 뭐 예상을 좀 해주시고요.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통합을 향해 두 열차가 달립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안철수 범개혁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안철수는 유승민 아바타다. 김동철은 전당대회 일정 협조 못한다 하고 있고 유승민은 통합 성공적 마무리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학재 의원이 통합신당의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탈당을 안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고요. 손학규 고문이 나는 통합에 찬성이다. 김한길 전 의원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고 김세연 의원은 한국당 복당, 남경필 지사는 탈당. 홍준표 대표는 남경필 지사 우리 당으로 와요.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통합전대 속도를 낼까요?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게 정말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중재안 맞느냐? 아니면 통합을 중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중지안이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당 내부 사정이라서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좀 안 대표께서 계속 당 대표를 맡으셔가지고 이 통합을 마무리하는 그런 이 파트너로서 역할을 좀 다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국민의당 통합을 놓고 내분이 여전합니다. 안철수 대표 중심의 통합파는 범개혁 정당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반대파는 안철수는 유승민의 아바타다. 1월 말 2월 초 합의 이혼하자. 중재파인 김동철 원내대표 등은 전대 일정에 협조를 못하겠다. 그러나 중재는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시죠.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우리 국민의당과 가장 큰 노선 차이는 대북관이다. 네네. 타협이나 양보를 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존중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끼리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존경지심을 갖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분명한 입장을 취하라는 겁니다. 네. 일단 정치를 해보신 두 전직 의원들 의견부터 듣고 다른 분 또 생각을 여쭤보죠. 강기정 전 의원님. 원래 이제 유승민 대표 쪽은 잘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국민의당 지금 통합을 찬성하든 또는 통합에 반대하든 이분들은 분당이나 탈당의 DNA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오랜 경험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통합은 잘 안 될 거고 문제는 안물안궁이라고 썼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또 궁금해하지도 않는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통합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금 보시네요. 박종희 전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은 이제 수도권의 그 30, 40대를 기층으로 한 그 개혁, 우파 이런 개념으로 가고요. 통합 반대하는 쪽에서는 호남을 사수하는 지방선거에 이제 무게를 갖고 있단 말이죠. 당장 이제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남지사의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유승민이 합쳐지는 당을 간판을 가지고 전남지사에 출마한다는 것은 뭐 필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말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39명의 국회의원들이 어디에 몇 명이 가서 이제 지방선거를 칠 것이냐, 네, 이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 생각을 잠깐 확인하고 다른 분 의견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통합신당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정당은 그리고 정치인은 국민과 당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반대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대하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도로가 나는 거예요. 어디로 길이 난다는 건지. 최진영 변호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두 분이 이미 말은 저렇게 하지만 당명까지 정해져 놓지 않았을까. 통합하는 분들은 다른 국민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바른당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른국민당이다 이름을 지어봤는데 어쨌든 지금 이해관계가 지금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의 이해관계가 어쨌든 중단기적으로는 맞아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는 해서 이 통합열차를 두 개를 연결시킬 가능성은 높다. 그리고 그 당명이 바른국민당이라는 것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표를 거는데요. 대신에 지금 그 좀 전에 박지원 전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이른바 그 통합 반대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까지 미래는 있습니다만 이젠 어제 같은 경우에 마이웨이 선언을 했다. 결국 그 통합 열차가 거의 다 가면서 나머지 있던 그 한 10여 명 내지 많다고 하면 20명도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결국은 어쨌든 마이웨이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전기현 의원님. 통합의 큰 흐름은 이제 막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큰 물줄기를 만들기 위해서 색강에서 많은 물이 나와서 화합과 이런 축제장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 저는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현재까지 보여준 모습은 결국 통합이라는 것을 만들려면 싸움이라는 거 불가피한 거 아니냐라고 밀어붙이는데 저는 또 반대파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안철수 대표는 어떤 방안으로 반대파들을 설득해서 더 큰 정치로 갈 것인지 좀 대안을 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특히나 이제 통합이 됐을 경우에 안철수 대표, 유승민 대표 정말 이번 지방선거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내고 서울시장 같은 데 나와서 한번 통합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심판을 받는 그런 결기 있는 정치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선거까지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김광덕 전 정치부장. 여러 가는 길에 여러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산전, 수전, 공중전을 거쳐가지고 통합은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두 사람이 대권 주자 하다가 얼마나 희생이 있을지 모르나. 두 사람이 대권 주자가 하겠다는데 결국에는 되는데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통합 찬성파가 약간 늘어날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찬성을 하지 않더라도 참여, 불가피하게 탈당을 못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9명을 굳이 나누자면 제가 보건대는 지금 현재 통합 반대하는 파는 탈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럼 비례대표가 탈당하면 의원직 상실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재 처음에는 20명이 통합 반대했다가 지금 18명 정도 된 상황인데 그 비례대표를 빼다 보면 15명? 네, 그래도 한 15명 이하가 되고 그다음 39명이면 찬성하게 한 24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6분 활발한 의견 개진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연 통합 찬성이든 반대든 먼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